할 거냐면, 자, 이제 우리 문학에서 쓰는 언어랑 그 다음에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이거를 얘들아 예쁜 이제 이미지랑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시거든. 그러면 문학의 언어랑 이 일상 언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건 문학에서도 여러분 답이 애매하다? 뭐 이거 감으로 푼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 그런데 문학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읽는 걸 논리적으로 읽는 거라고 하거든?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이라는 건 나와 있는 대로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나와 있는 대로 읽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친구들이 여러분 한 선생님 65%라고 하는 이유는 문학에서 여러분 그 수능 문제에서 좀 어렵게 문제를 푸는 오답률을 보면 거의 한 60% 정도 아니면 70% 좀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거는 잘 없고 문학은 수능에서 한 60% 정도의 이제 오답률을 보이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 그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자기 주관대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낚는 문제들 출제자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오류를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잘 낚이는 것들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고3 돼서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친구들 너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학에서는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 자, 여러분 상상하다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어는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자, 이러면 그래서 쉽게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되냐면 내 주관적인 판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히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수능 언어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런 문학의 언어를 읽을 때 우선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사전에는 이게 이런 의미니까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학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지 말 것. 사전적 의미를 드러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요 아래에 있는 신석초에 여러분 바라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나 제목을 먼저 보니까 제목은 여러분 바라춤이 무슨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바라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우리 지문에서 한번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어이알이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노라. 자, 여러분 이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열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얘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야. 불교에서 여러분 내가 득도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득도한 상태. 여러분 선생님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해주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달아서 불생불멸의 법을 깨달은 상태. 그럼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나는 열반을 꿈꾸었다고 해서 정말 불생불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로 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작품에서의 의미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작품에서의 의미를 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앞뒤에 꾸며주고 있는 걸 한번 볼 거야. 여러분 나 혼자 지니는 즐겁고 무상한 꿈꾸는 것이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돼. 다시 나 혼자 지니고 있는 거야. 즐겁고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열반이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꿈꾸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무상히 즐길 수 있는 것, 나 혼자 지니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식해주고 뒤에서 꾸며주는 말들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자, 그러나 나는 긍정적인 것을 꿈꾸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마음에 맑은 거울을 흐리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이 티끌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이 이런 맑은 거울인 내가 즐기면서 내가 얘들아 생각하는 이 열반을 더럽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득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내 티끌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제품은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해석 다 된 거거든. 그러니까 작품에서 굳이 사전적 의미를 내가 다 일일이 찾을 필요는 없다. 단어의 뜻을 몰라도 앞뒤의 문맥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래 여러분 단어를 설명하는 수식이 얘들아 긍정적인 말이니까 아 긍정적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표시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기 전에 두 번째 방법을 하기 전에 여러분 거기 아래 제왕의 문도 한번 뜻을 해석을 해볼 거야. 제왕은 사전적 의미가 국왕 아니면 황제라는 뜻인데 정말 그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앞뒤에 얘들아 선생님 하라는 듯이 얘들아 작품에서의 의미만 찾아서 밑줄 긋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볼래? 요것도 작품에서의 의미를 찾을 건데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시면 내가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부러워하지 않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야. 자 밑줄 친 부분은 앞문장이랑 연결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쪼들려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제왕의 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왕의 문은 내가 가난하고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부귀영화와 건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귀영화? 그치 건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쪼들린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내가 선택하지 않을 길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왕의 자리를 노리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상하거나 여러분 내 문맥적인 내 생각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서 이러면 답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57쪽으로 보시면 자 이런 57쪽에 언어를 읽는 방법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방법이랑 좀 비슷해. 어떻게 해주냐면 되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다가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한다. 멈출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지문에 나온다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디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외롭게 흘러간 한 송이의 구름이 이 밤을 어디에서 쉬라던고. 자 여러분 그럼 어디에 이 앞뒤 문맥을 밑줄 그면 구름이 밤을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구름이 밤을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밤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어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주어가 돼야 돼? 구름, 그렇지. 구름이 주어가 되죠. 그러면 구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구름은 그러면 외롭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 그렇지. 그럼 부정적인 상황을 쉴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방법 두 가지 그대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디를 해보냐면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보자. 두 개 해볼게 두 개.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제목 보시면 여러분 항상 제목부터 보자고 했어. 여러분, 우포늪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을 때 앞에 있는 말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잠자리가 떠 있고 해오라기가 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잠자리하고 해오라기는 여러분 뭘로 여러분 묶어낼 수가 있냐면 자연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연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자연물이고, 자 그럼 이제 뒤에말을 보자. 뒤에말을 봤더니 시간이 어디 있나? 여러분 시침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어디 있지? 시침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시간이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멈춘 것처럼
시간처럼 보이는 곳.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되지 얘들아. 시간이 안 보이는 곳, 즉 멈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자연이 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그곳이 어디야 얘들아? 우포는. 항상 제목에 얘들아 그 대상이 나오니까 우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곳을 연결을 해보면 아 우포늪은 자연물이 보존되어 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일상언어로 바꾼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보자. 자 지우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언제부터 그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자 여러분 얘도 제목을 보면 제목이 석류야. 석류 안이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빨간 얘들아 뭐 씨앗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언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의 의미를 찾아낼 것 같고, 그치? 자 그럼 앞뒤 문장 연결해 볼게요.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이글거리기 시작한 시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앞뒤 문맥 연결해서 언제라는 뜻은 여러분 그리움이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시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움이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시간. 자 그러면 인걸불의 의미도 한번 찾아볼 건데 그걸 찾기 전에 표현법을 먼저 찾아보면 여러분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직유법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직유법을 쓰고 있으니까 인걸불을 여러분 사실은 얘가 보조관념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얘의 원관념은 직유법은 항상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움이 원관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인걸불이라고 하는 애는 아 이 그리움을 드러내는 보조관념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인걸불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리움을 이글거린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조그마한 불씨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타오르는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타오르는 불을 인걸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타오르는 불, 아마 얘들아 정말 큰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을 인걸불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 얘가 무슨 의미로 직유법을 썼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뒤에 얘들아 꾸며주는 말들, 뒤에 수식되고 있는 말들을 가지고 생각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58쪽으로 가셔서, 자 여러분 58쪽에 가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항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읽으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지는 의미가 달라진다.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 우리 바람하면 바람은 대부분 약간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좀 소설에서도 그렇고 바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떤 느낌으로 대부분 해석을 해? 긍정으로 해석해? 부정으로 해석해? 대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거든. 일반적인 의미는 친구들이 대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얘가 뒤에 어떤 서술어랑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를 갖고 찾아줘야 돼. 자 봐봐, 바람이 거세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바람은 그냥 거세게 부는 것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 거세게 부는 것도 여러분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 바람처럼 거세다라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내 꿈은 거세게 막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내가 시련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이 바람이 거세긴 것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뒤에 꾸며주는 말에 따라서 의미가 긍정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주어져 있는 앞뒤 문맥을 가지고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개의 단어들을 넣어놨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들 우리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은 여러분 고전 시가는 제목으로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전 시가는 여러분 제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가 이름으로 해석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작가 이름으로 왜 해석을 하냐면 작가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작가는 여러분 크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첫 번째, 대부분의 여러분 식자층,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양반계층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양반계층들은 무조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얘네들은 사대부야, 사대부. 그러면 여러분 사대부들은 주제가 정해져 있다? 어떤 주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유교 사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자연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유교와 자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름이 정해져 있냐면 황진이, 홍랑, 개랑, 허난서랑. 여러분 딱 네 사람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여성 작가들. 근데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데 이 네 사람만 이름이 남아있어. 그리고 여러분 또 정몽주의 모 이러면 엄마인 거 알겠지? 여자인 거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성 작가들인데 여성 작가들은 대부분 주제가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이름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문학에선 작자 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경우는 무조건 평민들이 글을 썼지. 이런 평민들이 이름 막 개똥이 소똥 진짜 이런 이름들을 붙였거든. 그러면 이런 평민들은 여러분 작자 미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평민들은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냐면 얘네도 사랑과 이별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내가 농사 지은 거, 배 짜는 거, 아니면 내가 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면 비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는 비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고전 시가는 여러분 작가 이름을 가지고 주제를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작자미상도 아니고 여자 이름도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유교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사실 해석하기 어려워. 왜냐면 선생님도 해석하기 어려운 한자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 그래서 제목을 보지 말고 항상 작가를 봐줘야 돼.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노친, 여러분 노친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는 뜻이죠. 부모님 소식을 내가 뭐를 여러분 이 쟤는 옛날 말로 때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기억해줘야 돼. 자, 내가 모를 때 내 소식을 놓친이 아실까? 그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부모님 소식을 모르고 부모님도 내 소식을 모른다는 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는 뜻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이게 사건적 배경이지? 이게 사건적 배경이야. 자, 산과 강물이 막힌 길에 일반고사를 누가 해올 수 있을까? 자, 그럼 여러분 산과 강물, 여러분 대부분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산하고 강물은 자연이니까 무조건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뭐 한다고 해요? 얘네가 막혔대요. 얘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길을 막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여러분 산은 길을 막는 것. 그러면 부모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일반고사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그냥 이런 길에 누가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을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부모님을 뵈는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물어보겠다. 밝은 달아. 두 곳을 비추고 있니?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 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달은 내가 질문하는 대상인데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냐면 두 곳을 비추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곳은 여러분 누구하고 누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랑 부모님이 계신 곳,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달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고 부모님 여기 계시면 너 이렇게 우리 둘 다 비추고 있지? 그럼 혹시 부모님 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달은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애니까 긍정적인 애가 돼야겠다. 그치? 자, 따르고 싶다. 뜨는 굴은 남쪽으로 닫는구나. 이러면 이 닫다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써서 닫다라고 하는 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따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르면 어떤 애냐면 내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네. 근데 여러분 왜 내가 따르려고 하냐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간대요? 남쪽으로 갈 수 있대요. 그럼 얘는 남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네. 나는 못 가는데. 여러분 나는 못 가는데 얘는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남쪽에 부모님이 계신가 봐. 부모님에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 따르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따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구름도 긍정적이네. 왜냐면 얘를 따라가면 부모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정서가 나올 수 있어. 나는 못 가는데 얘는 가. 나는 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부러워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부러움의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내가 되어서 여러분 내라고 하는 건 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흐른다고 했으니까 냇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냇물이 되어서 집 앞에 두르고 싶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내는 여러분 내가 집 앞을 두르고 싶은 것 이렇게 써주면 돼. 저는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그러면 여러분 이 냇물은 여러분 집 앞을 두르고 싶은 것. 그러면 여러분 이때 집은 내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걸까? 부모님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걸까? 부모님. 그렇지. 그러면 얘도 당연히 긍정적인 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나는데 새가 되어서 창가에 가서 놀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새는 창가에서 노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창가도 내가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걸까? 부모님이 사는 곳을 얘기할까? 부모가 사는 곳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긍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고개 들고 자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똑같이 여러분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고 59쪽, 60쪽에 있는 거 얘들아 아까 했던 것처럼 앞뒤 문맥에서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좀 찾기 어려우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이라도 찾아서 봐. 알겠지? 여러분 60쪽까지 숙제를 해오실 거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61쪽을 봅시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뭘 정리해 보냐면 운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다. 여러분 운율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배우는 게 직유법, 은유법 배우면서 이거 바로 배우거든. 자, 여러분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 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다른 말로 가락이라고도 표현하고 리듬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자, 2번 갈게. 특정한 위치에 같은 의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음의 길이, 강약, 고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음악성을 우리는 운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운율은 여러분 소리의 대부분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운율 때문에 여러분 뭘 만들기도 하냐면 어조, 내가 지금 어떤 어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형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이 운율이 가지고 있는 효과야. 그래서 여러분 이 효과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효과는 여러분 반복의 효과이기도 하고 운율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운율을 두 가지로 나눴거든. 흔히 일로 갖고 오면 운율은 여러분 뭘로 구성되어 있는 애냐면 운이라고 하는 애랑 율이라고 하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운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유사한 음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시어들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글자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 이게 무조건 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글자 수. 여러분 글자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글자 수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음절수. 여러분 이때 음절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절이 아니야. 이때 음절은 여러분 이 발음할 때가 아니라 표기하는 음절.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얘가 읽는 여러분 읽는 음복 수 이걸 반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종류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이 운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반복법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인 반복법들은 여러분 그 아래 선생님 쭉 운율의 종류 쭉 정리하면서 할 거거든. 거기에서 한번 볼 거고 여러분 율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음모율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음수율이라고 하는 애랑 음이율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여러분 음보율은 여러분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음보랑 사음보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음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음보가 발걸음이거든. 발걸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보폭은 일정하지 않아? 보폭, 여러분 개인의 보폭은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도 여러분 보폭은 일정하거든. 내가 걷는 보폭이 일정한 거야. 말을 할 때 그 말을 읽는 여러분 잘라있는 이 순서가 여러분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러분 발걸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의 발걸음이라고 했으니까 보폭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끊어 읽는 단위. 그래서 얘는 끊어 읽기의 단위야. 끊어 읽기의 단위. 자, 여러분 한 몇 글자 정도씩 끊으면 되냐면 여러분 이건 일정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3글자에서 5글자 정도씩 말이 되게 쪼개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얘들아 1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3글자 정도 5글자 정도씩 잘라주면 되는데 얘는 아무 때나 음보를 다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여러분 언제만 쓸 수 있냐면 고전 시간에만 쓸 수 있어. 고전 시간에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쓸 수 있는 건 현대시 중에서는 현대시도 다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작가만 이 음보를 써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랑 그 다음에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지용이 저번에 인동차 배웠을 때는 여러분 정지용이 거기서 음보 안 썼거든?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좀 애매모하고 김소월은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현대시에 아무거나 얘들아 다 음보 붙이면 안 돼. 음보는 특정 작가만 쓸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쓰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3음보, 4음보만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3음보는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고려시대에만 쓰여. 그래서 여러분 얘는 고려시대 때 나왔던 개념이고 여러분 사음보는
조선시대 때 나오는 갈래들은 무조건 사음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래가 어느 시대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음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김소월이나 정종 같은 이런 여러분 현대시 작가들은 삼음보, 사음보 다 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옛날 걸로 계승했으니까. 자, 근데 음수를 갈게요. 여러분 음수는 글자 수가 반복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글자 수가 반복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음수율은 음보율이랑 세트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삼음보가 나오면 글자 수가 정해져 있고 사음보가 나올 때는 글자 수가 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삼음보를 쓸 때에는 무조건 어떤 형태를 쓰냐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을 해요. 왜냐면 세 개씩 마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세 개를 마디를 나누니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가 반복되는 게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김소월처럼 이렇게 현대 시인들은 7글자, 5글자를 반복해요. 이거는 현대시에만 쓰이는 거. 7호조는 현대시만 쓰여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32, 333, 7호조를 반복하는 게 삼음보다. 그러면 사음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4가 사실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3, 4조 마디 2개를 이렇게 나눠서 3, 4, 3, 4, 3, 4, 3, 4 이게 반복되는 거. 혹은 4, 4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음보율하고 음수율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1학년 교과서에 고전시가 파트가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할 때 또 하는데 매번 시험마다 해주지만 아이들이 암기를 잘 안 하네. 그 2학년 때 지금 계속 시험 봐도 애들이 계속 틀려. 이거는 무조건 그냥 3학년 때까지 알아야 되는 애들이야. 자, 그럼 보세요. 음보율이나 음수율은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 마디도 얘들아 나눠져 있어서 정해져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을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써온, 왜냐면 고려시대 때부터 써온 거니까 전통적 율격이라고 얘기를 해. 자, 혹은 여러분 얘는 너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정해진 시, 여러분 형식이 정해진 시를 우리 무슨 시라고 불러? 정유시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정형적 율격이라고도 해. 여러분 민요에서 많이 쓰네. 그래서 여러분 얘를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율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음보율, 음수율은 이런 형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처럼 음보, 음수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여러분 정형적인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아니면 민요적인 율격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설명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음이율을 가자. 이런 음이율은 대부분 한시에서만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 한시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한시도 여러분 정해져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한시를 왜 배우냐면 여러분 사실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 글이 없었잖아. 우리 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한시도 사실 우리 문학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한시에 맨 앞 글자나 맨 끝 글자를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시에서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반복하는 건 머리 두자를 쓰니까 두운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앞 글자. 여러분 우리 래퍼들이 랩할 때 랩 가사를 쓸 때 여러분 라인 맞춘다고 하지. 라인 맞추면 여러분 글자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오가 들어가면 맨 끝에 고를 쓴다든지 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발음하게 되는 애들을 넣잖아. 한 음이율이 그런 거야. 무조건 얘들아 고라고 한다고 해서 고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 오, 호 이런 식으로 한자를 비슷하게 쓰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걸 음률이라고 해. 음이율이라고 해. 그 다음 맨 끝에 얘들아 반복되는 거는 가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음과 가군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니까 요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한시에서만 쓰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거의 음이율은 나오지는 않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음보율, 음수율을 암기해 줘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럼 여러분 이제 61쪽 아랫부분으로 가셔서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 운율을 만드는 방법을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러면 뭐를 반복하면 여러분 음률 형성할 수 있냐면 동일한 음운을 반복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시로 보여줄 건데 여러분 제목 생각 안 나네. 박모걸에 무슨 산인데 선생님 제목 생각 안 난다. 와, 박모걸 시를 보면 선생님 나이 들면 있잖아 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선생님 무슨 땡땡 산이 있거든 얘들아. 선생님 요거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여기 보면 맨 처음에 1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세 번째는 물 숫자를 써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계속 일반적으로 여러분 뭘 많이 쓰냐면 시옷의 의문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 작품에 이 특정 의문을 많이 쓰는 작가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작품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김영랑이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 리을 미음 여러분 울림소리를 일부러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경쾌한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정 작가들이 의문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시험에서 이 의문을 하나씩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얘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내신 문제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의문도 반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 반복하냐면 동일한 음절이죠. 여러분 음절. 그럼 음절은 한 글자만 반복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얘들아 고개 들어. 얘들아 자 여기 음절은 글자 수 하나만 반복하니까 대부분 뭐를 많이 반복을 시키냐면 조사, 여러분 조사 이가 아니면 도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조사만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미를 반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특정 단어의 한 글자만 글자 하나만은 계속 반복하는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뭘 반복하냐면 단어를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반복하니까 시어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단어를 반복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띄어쓰기의 단위 어절, 그렇지. 얘를 어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어절이나 아니면 두 어절 이상씩 반복되는 거를 여러분 이제 시구라고 하죠. 그래서 식구를 반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어떤 애도 반복이 될 수 있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그 여러분 얘는 문장 구조야.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얘는 이런 방식을 써.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변형을 주는 거야. 여러분 도화행화는 석양미에 비쳐 있고 그 다음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여러분 이런 방식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상춘공이라고 하는 작품의 부분을 갖고 왔는데 똑같이 조사 들어가 있지. 똑같이 어디에 선생님 옛날 말로 써놓은 거야. 선생님 오타 아니야. 옛날 말로 얘나 애가 어디에 간다 할 때 애거든. 이러면 똑같은 조사를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몇 글자 네 글자 똑같이 들어갔지? 세 글자 똑같이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자연물 이거 꽃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풀에 대한 이야기거든. 꽃과 풀이라고 하는 자연물 들어갔고 어떻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조사랑 여러분 이런 글자 수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애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얘가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를 반복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는 하나의 연을 아예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을 반복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수미상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여러분 수미상관이 뭐였어? 첫 번째랑 끝을 똑같이 하는 거, 그치? 자, 이러면 이거 말고도 시행을 반복한다, 연을 반복한다, 후렴구가 반복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쓰이는 걸 여러분 선생님 좀 더 점점 커지는 것들로 설명을 한 거야.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일정한 여러분 글자 수를 반복해요. 이러면 이걸 우리 아까 뭐라고 불렀어? 음수율. 그렇지. 일정한 여러분 음보를 반복해요. 이거는 음보율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복법은 이런 거 말고도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얘들아 고개 들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운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운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일 먼저 아까 얘들아 강조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뭘 강조하냐면 당연히 주제 강조하죠. 혹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런 뭐도 드러낼 수 있냐면 내 정서를 표현해 줄 수 있어. 이런 반복을 해서 나의 감정이나 어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에 반복이 되면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계속 주니까 안정감을 줘요. 시적 안정감을 준다. 자, 여러분 주제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야 주제가 형성이 되는데 처음과 끝이 계속 반복이 되면 형태적으로 여러분 통일성. 여러분 통일성은 주제를 만든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통일성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성 있는 시상 전개가 가능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리듬감이 형성돼야지. 여러분 반복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운율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 운율에 대해서 정리 한번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거 조금 정리해 볼게. 자, 그럼 우리 어디를 보냐면 23쪽 한번 봐볼게. 23쪽에 22번은 여러분 그 운율의 종류가 이게 시행이 반복되는 설명인지 아니면 여러분 의문이 반복되는 설명인지 그거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선생님 23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23번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얘가 어떻게 여러분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 두 개만 한번 해보자. 자, 제일 먼저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여러분 지금 여기 딱 봤더니 여러분 계속 검은 강물 아래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강물 아래로는 여러분 지금 두 어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 어절이 아까 두 개 들어가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식구가 반복되는 거라고 했었죠. 식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낡은 밤에 숨 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검은 밤이 흐른다. 푸른 별이 흐른다. 지금 보시면 얘들아 누구 이가가 들어가고 흐른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흐른다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된다고 해도 되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복이 계속 들어가는지 읽으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봐보자.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이게 1년. 근데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2학년 부분 이 칼자국을 아는가?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1년이 이렇게 되어 있고 5년이 마지막 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1년하고 마지막 년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예 연을 반복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4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는 음보를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여러분 음보율을 찾을 건데 아까 선생님이 한 3글자에서 여러분 한 4글자, 5글자 정도씩 잘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시는 여러분 제일 먼저 보면 작가가 김소월이라고 들어가 있다. 여러분 김소월은 무조건 음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보 한번 찾아볼게. 자, 여러분 3글자 정도씩 자르면 여기 딱 맞으면 3글자 나눌 수 있겠다. 그치? 부서진 나누고 이름이요. 근데 여러분 음보가 끝나면 무조건 2개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음보 2개 표시 안 했더니 서술형 무조건 틀렸다고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음보 무조건 2개 표시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허공하면 여러분 2글자인데 얘를 중에
이렇게 나누면 뭔가 말이 이상해지잖아. 요렇게 말을 쪼개야 그래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치?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러면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지금 사문보는 계속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글자 수는 완전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사실은 없어. 왜냐면 여기 막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러면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러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여서 이러면 여기서는 음수율이 반복되지는 않고 음보율만 여러분 사문보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그 다음 거 보자. 여러분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쪼개면 여러분 좀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추석이는 하나가 세 글자가 되니까 여기서 쪼개주면 될 것 같아. 내일을 쪼개니 얘들아 모레 기둘리니 하면 너무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내일 모레 이렇게 자르면 네 글자 만들고 네 글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문부 만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이 되면 딱 많으면 일단 딱 사문부 만들 수 있겠지? 자,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이렇게 해야 다섯 글자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메 단풍 들겠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문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문보를 쓰고 있으면 계속 사문보만 써요. 사음보를 쓰고 있으면 계속 사음보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음보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여러분 숙제로 좀 풀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65쪽까지 여러분 숙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들아 그 53쪽에 있는 자화상 2번은 여러분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올 거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이미지 찾으면서 쭉 풀어오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선생님이랑은 또 어딜 가냐면 문법을 좀 한번 가볼게. 여러분 선생님 그때 72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74쪽을 볼까요? 변이음. 자, 여러분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똑같은 음운인데 음성, 발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발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음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운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얘는 머릿속에만 있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음운은 여러분 동일한 게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음이 달라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바 크게 발음하든 바 작게 발음하든 발을 길게 바 이렇게 발음을 하든 바 떨려서 발음을 하든 머릿속에는 우리가 무조건 비읍하고 아가 이렇게 무조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얘는 추상적인 말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말소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딱 이미지로 박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소리를 내더라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다른 음성으로 실현이 되는 걸 우리는 인지를 못해.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다 저렇게 바라고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음운을 다르게 발음을 실제로는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음운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음운으로 음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동일한 음운이지만 나타나는 자리니까 여러분 환경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음성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 자,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예시를 들게 얘들아. 예시를 들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만약에 예시를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들게. 우리는 얘들아 고기라고 발음을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기억하고 뒤에 있는 기억 모두 다 뭘로 인식을 하냐면 다 그냥 기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기억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분홍색으로 표시한 기억은 동일하게 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은 모두 다 얘를 기억으로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요렇게 첫 번째로 표시한 기억 있잖아. 주황색으로 표시한 애를 외국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외국 사람들은 얘를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들린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 그럼 똑같은 기억인데 얘들아 외국 사람들은 K로 인식을 하는 거나 G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 얘를 K와 G로 발음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줄게.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억은 왜 K처럼 발음을 하고 있냐면 얘는 단어 맨 앞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단어 맨 앞을 어두라고 하거든 얘들아. 어두 첫머리에 오기 때문이다. 단어 맨 앞에 오기 때문에 K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럼 이 K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성대가 떨리지 않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무성음이라고 해요. 무성음처럼 소리를 내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기억, 선생님 분홍색으로 표시한 기억은 왜 얘를 G로 표시를 하냐면 여러분 이 기억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지금 소리가 나? O하고 E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지.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면 모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떨리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떨리고 여기도 이렇게 떨리면 가운데 있는 애도 어떻게 될까? 떨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얘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될 때는 지처럼 소리가 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떨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얘를 유성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동일한 음운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발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변이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변이음은 이 기억과 여러분 선생님 분홍색이랑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기억을 변이음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음성은 다른데 음운은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애들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변이음이 실현되는 환경은 무조건 배타적인 환경이야. 이런 배타적이라는 건 절대 겹치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 이러면 어두 첫머리에는 무조건 무성음만 오는 거야. 어두 첫머리에 유성음 올 수가 없어. 여러분 두 모음 사이에 절대 무성음이 올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배타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배타적인 환경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상보적 분포라고도 얘기를 해. 여러분 상보적 분포는 여러분 언어가 한쪽에 다른 한쪽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 그럼 여러분 이런 상보적 분포가 어떤 애가 있냐면 선생님 예시로 을르를 써놨거든. 여러분 이렇게 자음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늘 모음 뒤에는 무조건 을만 쓰이죠. 여러분 자음 뒤에 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음 뒤에 를 못 써 얘들아. 식물 다음에 얘들아 식물을 이렇게 못 쓰잖아. 무조건 을만 써야지. 자음 뒤에는 을만 써야 되고 모음은 을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상보적 분포야. 그러면 여러분 상보적 분포는 무조건 무슨 환경을 갖고 있는 거? 배타적 환경을 갖고 있는 거야. 배타적 환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음운이어도 어떤 음성으로 발음한다? 다른 음성으로 발음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변이음은 음이 차이를 못 만드는 음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저 기억이나 저 기억 우리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이음은 음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 각각의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는 음운인 애들이 우리한테는 변이음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우리한테는 음운인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변이음인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역, 히읗, 쌍기역 이렇게 여러분 얘네들로 구분을 하거든. 근데 외국 사람들은 K하고 G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키읔하고 이런 쌍기역이 딱 비슷하게 들린대. 똑같이 들린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얘네들이 모두 다 음운으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밖에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는 요게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변음처럼 느껴지는 거야.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내실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음운의 개수나 음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각 나라별로 인식하는 음운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변이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옆에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왔냐면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여러분 이걸 변이음을 변별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변이음이라고 딱 써주고. 자, 여러분 이 변이음이라는 건 한 음소. 여러분 음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음소가 뭐였어? 장과 모음을 얘기해. 그렇지. 얘는 장과 모음이라고 하는 의문을 이루는 여러 음성적인 특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러면 음성으로 구분을 하겠대요. 자,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분을 해주면서 이 변별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로 표시하고 이게 안 드러나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대. 이렇게 봐봐. 얘는 무조건 여러분 무성음이고 얘는 무조건 유성음이잖아. 그럼 여러분 요게 아니면 여러분 무조건 유성음이 되는 거고 요게 아니면 무조건 무성음이 되는 이런 두 성질을 여러분 변별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변별적 자질 중에서는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했어. 자, 이러면 후설성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 혀의 전후 위치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전후 위치 중에서 뒤쪽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후설모음은 플러스 후설성이 되는 거고 전설모음은 마이너스 후설성이 되는 거다.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고설성은 여러분 이 혀가 높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모음은 플러스 고설성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중모음과 저모음은 고설성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고설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저설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면 가장 낮게 소리를 내는 건데 이때 저모음은 저설성을 갖는다고 하고 고모음하고 중모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저설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원수성은 입술이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얘는 플러스 원순성, 평순모음은 마이너스 원순성이라고 불린다. 상부적인 여러분 이 분포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단모음 체계표를 보면서 여러분 얘네들의 개념 쭉 정리해주면 되거든. 선생님 한번 봐볼게. 여러분 마이너스가 여러분 여기 있어. 그럼 후설모음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후설성이라고 하는 개념 맞죠? 여러분 이는 여러분 전설모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후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요거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아와 어는 여러분 그럼 빨리 아하고 어를 찾고 이러면 얘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다르다. 이러면 아는 뭘로 표현할 거야 얘들아? 플러스 저설성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는 여러분 마이너스 저설성이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저설성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 자, 세 번째. 외와 우는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수성과 마이너스 저설성이다. 자, 여러분 외하고 여러분 지금 우를 볼 건데요. 얘네들은 여러분 모두 다 원수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원수모음이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저설성인지를 보려면 얘는 중모음이고 얘는 고모음이니까 중모음, 고모음은 저설성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 돼야겠다. 그치? 자, 애하고 오는 여러분 바로 애하고 오는 모두 다 얘들아 저설성을 나타내주는 특성이 동일하다. 저설성 어떻게 나타내줄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고설성을 나타내주는 것도 마이너스 고설성이 돼야지. 다르다가 아니네. 그럼 여러분 4번. 그래서 여러분 이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볼 때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 변별적 자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또 넣어봤거든? 76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서 올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77쪽에 가서 자음책에 갈게. 여러분 요거는 의문체계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사실은 이 의문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너네 아는 거니까 그냥 문제 적용해서 풀어 이렇게 의문 변동만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적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얘들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언어 매체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개념까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한번 보자. 자음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기가 이렇게 폐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입안에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자음은 혼자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음절 구조에서 여러분 자음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음절 구조에 없었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누구랑만 결합해서 소리가 날 수 있었냐면 모음이랑만 결합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음절 구조 하면서 여러분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고 했지 얘들아.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때 조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목청을 통과한 소리가 입안 어디선가 막히던지 아니면 여러분 장애를 일으키면서 조정되는 과정을 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음이 얘들아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부르는 거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랑 그 아래 그림을 보면서 얘들아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조음 위치는 지금 총 몇 개로 선생님 지금 구분을 해놨어? 5개. 그치? 5개로 딱 구분해놨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선생님 순서대로 쓸게요. 두 입술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 입술 소리 거기다 첫 번째 칸에다 써주면 돼 얘들아. 두 입술 소리는 여러분 이제 한자음도 기억하자. 왜냐면 중세도 배울 거니까. 여러분 양수는 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래 그림에서 몇 번하고 몇 번이 만나냐면 2번 그치? 윗입술 아랫입술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2번과 2번이 만나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만드냐면 이건 맨 끝에 칸에다 써주면 돼. 비읍, 미음, 히읗, 쌍비읍이라고 하는 4개의 글자를 만든다. 4개의 글자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갈게. 이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윗잇몸 소리가 있네요. 자, 여러분 윗잇몸 소리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조음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 치조음 여러분 누구하고 누가 만나냐면 3번이 얘들아 이 바로 뒤에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3번하고 6번이 만나서 소리가 만들어지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이 혀끝인데 이 혀끝이 얘들아 이렇게 윗잇몸에 붙었다 떼지면서 이렇게 붙었다 떼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3번하고 6번이 만나서 소리가 난다. 자, 여러분 이때 나는 소리가 여러분 종류가 제일 많아요. 디귿, 티읕, 쌍디귿, 시읒, 쌍시읒, 니은, 리을 7개.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갈게. 여러분 세 번째는 샌드천장 소리. 여러분 세다라는 말이 딱딱하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경구개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구개가 입천장이고 경이 딱딱하다. 딱딱한 입천장.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딱한 입천장이 어디냐면 바로 얘들아 잇몸 바로 윗부분에 뒷부분에 여기 4번이고 4번은 여러분 혀의 중간 부분이 붙지는 않고 최대한 이렇게 얘들아 소리 공간을 좁혀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4번하고 7번이 만나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4번이 샌드천장, 여러분 혀의 중간 부분이 만나서 소리를 낼 건데 여러분 이 샌드천장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입천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읒, 치읒, 쌍지읒이 여기에 들어가요. 3개.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자, 여러분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러분 부들부들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두부도 얘들아 좀 약간 부드러운 두부, 순한 거 말고 부드러운 두부로 혹시 무슨 두부라고 해? 연두부라고 하지. 얘는 영구개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영구개음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성대거든요. 이 성대에서 이렇게 공기가 올라오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입천장이야. 여기 입천장이 어느 부분 쪽이냐면 이쪽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벌리면 입천장이 이렇게 생긴
있잖아. 이 부분 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랑 혀의 뿌리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얘는 5번하고 8번이 만나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얘가 기역, 키읔, 쌍기역, 이응 4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 목청 소리가 있는데 이 목청 소리는 훔이라고 하고요. 이 훔이 저기 있는 9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9번에서 하나 있어. 히읗. 그럼 봐봐. 여러분 우선은 선생님이 여기 윗입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윗잇몸 센입 천장 여린이 천장 써놨잖아. 여기 있는 여러분 2번 3번 4번은 5번까지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발음할 때 얘는 안 움직여. 어디냐면 여기야.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얘는 고정부라고 해요. 고정부. 근데 여러분 여기 아랫입술하고 여러분 6번, 7번, 8번 있잖아. 혀랑 아랫입술은 얘네가 더 많이 움직이거든. 얘네는 너무 얘들아 쉽게 잘 움직여서 얘를 능동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만들어질 때 대부분 고정부랑 능동부가 얘들아 소리가 아니라 공간이 이렇게 좁혀지거나 아니면 얘네가 막히면서 방해를 만들면서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자음의 얘들 위치까지 정리했으니까 우리 자음에 여러분 우리 방법을 한번 봐보자. 좋은 방법. 자, 여러분 좋은 방법도 5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 여러분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가 이게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다가 공기에 좋은 기관에 의해서 딱 얘가 막혔어. 그 막힌 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이게 바로 파열음이야. 파열음은 공기가 나오다가 막히고 그게 유지되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난다. 얘가 종류가 제일 많아. 여러분 요거 얘들아 이 파열음이 얘들아 암기할 때 그냥 김덕배야. 김덕배.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이랑 모습 비슷한 애들 있지. 그러면 여러분 기역이랑 모습 비슷한 게 키읔, 쌍기역, 티읕, 쌍디귿, 피읕, 쌍비읍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째 공기가 나오는 공간에 이 공간을 아주 좁혀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나오다가 여러분 발음기관에 의해서 공기가 매우 좁아지고 그 틈 사이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다. 요렇게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찰이 나는 소리가 마찰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비비면 무슨 소리가 나? 쓱쓱쓱쓱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시옷 쌍시옷을 써. 그래서 여러분 시옷 쌍시옷이 그렇게 소리가 나고 마지막 히읗 여기 흐 얘들아 목청도 여기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킨다고 얘들아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소리가 올라오다가 공간이 매우 좁아져요. 그 좁아진 틈 사이로 여러분 마찰을 일으켜요. 그 마찰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얘들아 공간이 확 넓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파열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원래는 공기가 올라오다가 마찰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팍 터지면서 나는 소리 이게 파찰음. 여러분 여기도 파찰음 여러분 혹은 샌입 천장 그냥 세트. 여러분 샌입 천장 파찰음 세트야. 왜냐면 지읒 쌍지읒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샌입 천장 파열 파찰음 세트 이렇게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번째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얘들아 코로 보낸대요. 아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 코 1번 있었어. 1번 거기가 다 콧구멍 있는 부분이거든.
여기가 동굴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울려서 나는 거야. 그래서 비음, 비음은 얘들아 어머나 이렇게 4개, 3개.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댔다가 빼거나,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밑잇몸에 댄 상태로 공기를 빼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어. 리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리을이 흘려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흐를 유자를 써서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면 자음이 19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19개를 여러분 우리 다시 또 이러면 좋은 방법을 더 나눌 거야. 자, 이러면 좋은 방법은 8번하고 9번도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들 또 한번 나눠보자. 자, 이러면 어떤 기준으로 또 나눌 수가 있냐면요.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로 구분을 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 그 고기할 때 그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는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생각을 해줘. 자, 이러면 첫 번째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무성음 즉 안 울림소리.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면서 나요. 이게 유성음 울림소리. 이렇게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는다, 떨리면서 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떨리면서 나는 애가 여러분 울려야 돼. 그럼 울리려면 아까 얘들아 그 동굴처럼 얘들아 공간에서 울리려면 비음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아까 이거 할 때 얘들아 이미 공기가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이거 막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리을, 리을, 미음, 이음 요게 울림소리. 근데 여러분 자음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몸 전체가 다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림소리는 자음 중엔 리을, 리을, 미음, 이음이랑 그 다음 몸 전체가 여기 들어가고 그 외에 자음들은 다 여기 들어가겠다. 안 울림소리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리의 세기를 한번 또 분류를 해볼게. 자, 여러분 소리의 세기는 긴장이 아주 약하게 나서 여러분 여기 성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 성대의 넓이만큼 공기를 빼내는 모습이야.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예사, 여러분 예사가 일반적이다 라는 뜻이거든. 일반적인 소리라고 하고요. 얘를 한자로 여러분 평음이라고 해요. 한자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평범한 소리라고 해서 평음. 그래서 얘는 구두 벗어줘. 5개. 구두 벗어줘. 5개야. 5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사소리보다 목청에 힘을 탁 준대. 그러면 여러분 목청에 힘을 탁 주면 근육이 탁 긴장을 하거든.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근육이 딱 긴장을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소리가 더 단단하고 딱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된 소리. 그러면 예사소리보다 소리의 세기가 얘가 조금 더 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딱딱하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아까 여러분 우리 입천장도 딱딱한 입천장을 뭐라고 불렀지? 경국의 음이라고 했죠? 얘 경음이라고 해요. 경음이야 경음. 경음은 우리 된소리를 나타내주는 애들이니까 쌍자음들 써주면 되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여러분 원래 목청에서 목청을 더 넓힐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물이 이렇게 좁은 물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들아 확 넓어지면 물살이 팍 쏟아지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공기가 갑자기 많이 샥 나오면서 아주 센 소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예사소리보다 된소리가 세고 된소리보다 얘가 제일 센 소리야. 그게 거센 소리. 거센 소리는 정말 얘가 소리가 거칠다라고 해서 얘를 격음이라고 해. 그래서 격음이라는 한자를 기억을 해주시고 격하게 난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피카츄털이야. 피카츄털. 이렇게 4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리 세계에서 선생님 지금 3가지를 봤잖아요. 이 3가지 모두 어디에 들어가는 소리야? 이 3가지에 있는 된소리, 예사소리, 건센소리 모두
어디 들어가? 안 울림 소리야. 맞아. 여러분 세 개의 소리의 세 개는 무조건 안 울림 소리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안 울림 소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안 울림 소리 중에 딱 하나만 얘들아 소리의 세 개로 표현 못해. 히읗. 그렇지. 여러분 히읗은 절대 표현을 못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우리말 자음체계에다가 여러분 자음체계 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거 표를 얼른 한번 선생님이랑 채워보자. 여러분 채워보셔도 돼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 파여름은 여러분 파여름은 여러분 김덕대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치? 입술 소리 비음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 여린이 천장 기역 이렇게. 그래서 쌍비읍 피읍 쌍디귿 피읍 쌍기역 히읗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9개 여기 들어갈 거야. 자, 여러분 마찰음은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스스스스스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그 시옷을 여러분 잇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여러분 히읗은 소리의 세계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은 칸을 하나로 합쳐놨어. 자, 여러분 파찰음은 여러분 무조건 샌디천장 소리라고 했지. 샌디천장 이꼴 파찰음. 그러니까 여러분 샌디천장 소리에다가 지읒, 쌍지읒, 치읒을 써줘야 된다. 자, 여러분 비음 여러분 얘랑 모습 비슷한 미음 여기 들어가고요. 여러분 디귿이랑 모습이 비슷한 니은 여기 들어가고 미을. 그 다음에 여린이 천장 모습은 같진 않지만 이음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19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요거 잘 기억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모음으로 갈게. 얘들아 문제는 넘어가고 개념부터 설명하자. 자, 여러분 모음은 자음과 같은 방해 없이 나오는 소리죠. 자, 얘는 여러분 뭘 이룰 수 있냐면 얘가 있어야 여러분 뭘 이룰 수 있었죠. 우리 앞에서 음절.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요거다. 모음은 혼자서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야지. 왜냐면 음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자, 모든 모음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면 아까 울림소리에 들어가요. 울림소리에 들어간다. 자, 이런 모음은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눈다. 자, 여러분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냥 고정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선생님 지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발음할 준비고 이를 벌린 상태에서 공기를 뺐을 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공기 계속 빼도 안 변하잖아. 이렇게 안 변해야 이걸 단모. 발음할 준비까지 얘들아 포함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여러분 혀의 최고점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혀의 최고점이니까 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아니라 앞뒤 위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게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앞뒤 위치에서 앞에 있는 걸 우리는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얘들아 키위 제외해야. 그러니까 암기할 때 얘들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음들을 생각을 해. 키위 제외해. 이 모음을 기억하고 5개야 5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혀의 최고점이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가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 암기할 때 얘는 금붕어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위, 에, 왜, 에가 여기에 들어가고 오, 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5개를 먼저 구분을 해버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이 둥그러지냐 아니면 평평해지냐로 다시 구분을 하는데 입술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건 원순모음. 자, 여러분 원순모음은 무조건 우 들어가 있어야 돼. 오. 그러면 여러분 우오가 들어가니까 우, 오, 위, 왜 무조건
4개. 자, 그렇지 않은 여러분 평순 모음이 있는데요. 이 평순 모음은 그러면 나머지 6개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 왜, 우, 미안해. 에, 아.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 혀의 높낮이로도 구분을 하면 혀가 얘들아 이렇게 고모음 가장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경우랑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 고모음은 혀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자 이가 고모음이거든. 이. 근데 여러분 아가 저모음이거든. 아. 그럼 봐봐. 이는 입이 조금만 벌어져, 많이 벌어져? 이. 조금만. 근데 아는 제일 크게 벌어지지. 그러면 자 혀의 높낮이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입이 벌어지는 정도라고 해서 얘를 개구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입이 벌어지는 정도거든. 걔가 10개짜니까 입이 벌어진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고모음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별로 없네. 되게 작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여러분 입이 조금만 열리니까 닫혀있는 모음이다 해서 폐모음이라고도 해. 그래서 얘를 폐모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모음은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잖아요. 입이 크게 벌어지니까 입이 많이 열린다라고 해서 10개짜리를 써서 개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폐모음, 개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가 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개구도랑 입이 벌어지는, 미안해, 이 개구도랑 혀의 높낮이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단모음 체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단모음 체계 조금 위로 올려서 여기다 정리해보자. 이러면 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고모음 이렇게 얘들아 쭉 암기도 되지만 요 표 기억을 하고 여기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 아까 여러분 키위 제외 있었지? 여러분 그게 무슨 모음이었어? 전설모음. 그치, 전설모음. 키위 제외 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후설모음 금붕어 좋아해요? 금붕어 좋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단모음 체계긴 한데 이 표를 수능 문제에선 줄 거거든?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학교 내신에선 얘를 주지 않겠지. 그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땐 여러분 뭘 해주면 되냐면 이게 모음 사각도야. 모음 사각도를 딱 그려가지고 암기를 해주면 돼. 아까 했듯이 여러분 저걸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뭘 해도 되냐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하면 반을 쪼개면 전설후설, 4개로 쪼개면 평수문순, 평수원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기억할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저 표를 다 안 해도 모음 사각도를 딱 그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요걸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게 저 단모음 체계표다. 이 모음 사각도는 여러분 입안에서 발음되는 여러분 모음의 위치를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거든. 요건 모음 사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할 때 도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이중모음을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요. 아까는 안 움직이는 게 단모음이었잖아. 얘는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냐면 얘는 모음을 2개를 발음할 거거든. 자, 어떤 모음을 발음하냐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모음이랑 단모음이라고 하는 모음을 합쳐서 발음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선 반모음을 한번 보세요. 반모음은 모음에 붙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소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는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모음이랑 비슷하게 소리를 낸다. 근데 얘는 온전한 모음이 아니에요. 왜 온전하지 않냐면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혼자서 소리 낼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소리 낼 수 없는 게 여러분 누구였어? 자음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자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모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자가 반반자를 쓰는 거야. 반은 모음, 반은 자음.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다른 말로 반자음이라고도 해. 왜냐면 반은 모음이고 반은 자음이니까. 그러면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얘를 되게 빨리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짧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짧게 발음할 때 미끄러지듯이 발음한다 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짧게 발음한다는 건 미끄러지듯이 발음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발음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얘를 다른 말로 화름이라고도 해. 미끄러지듯이 발음을 한다. 여러분 우리 활주로가 여러분 그 비행기가 달려갈 때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도로를 얘기하잖아. 얘도 미끄러지듯이 발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반달표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반달표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반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러면 쓸고 없으면 어디다 적어도 되냐면 옆에 선생님 노트 정리해놨잖아. 그 아래 다음 페이지에 노트 있거든. 거기다 정리해도 돼. 자, 여러분 반모음의 종류는 그러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모음 이. 그럼 이 반모음 이는 여러분 이제 발음 기호, 여러분 전 세계 공용적으로 쓰는 반모음 기호로는 이걸 제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개 이중모음을 나타내주는 반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제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중모음을 나타내주는 반모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절할 때 얘가 이중모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얘 수를 영어로 쓸 때 제로 쓴다. 맨 앞에 예수할 때 예수가 우리말이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할 때 얘를 발음하려고 제를 써. 여러분 아니면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한슨인데 요한슨 한 제로 먼저 이렇게 쓴다 얘들아. 그렇게 제를 쓰는 건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발음 기호가 얘들아 제가 이게 이중모음을 나타내주는 발음 기호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반모음 오와 반모음 우가 있는데요. 얘는 W의 이중모음을 만드는 반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의 이중모음을 만든다. 그러면 이 반모음에 따라서 여러분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중모음의 종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아까 반모음 2개의 이중모음 있다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반모음이랑 여러분 아를 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랑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돼. 이야 점점 빨리 하면 야처럼 들려. 그러면 얘가 야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 반모음 이에 여러분 어를 결합해볼게. 이어 빨리 발음하면 여처럼 들리네. 반모음 이에 오를 결합할게요. 요 만들 수 있어요. 반모음 이에 우 결합하면 유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이에 단모음 여러분 어에이도 있잖아. 그치? 어에이가 있으면 여러분 얘는 예 만들 수 있고요. 반모음 이에 여러분 아에이를 결합하면 얘들아 할 때 얘를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거 특이해. 얘는 으가 단모음이 얘만 단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얘만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의야. 얘만 예외적인 거. 얘만. 그래서 얘만 의라고 하는 애만 예외적으로 반모음이 뒤에가 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안 보니까 그냥 일로 쓸게요. 여러분은 아래다 써도 돼. 자, 반모 5와 반모 6의 이중모음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반모 5랑 R을 결합해요. 그럼 여러분 뭐 만들 수 있는지 알겠지? 와. 와. 반모 우랑 여러분 어를 결합할 거야. 그러면 워 만들고 반모 5에 여러분 I를 또 단모음 결합해 볼게. 왜 반모음 우에다가 여러분 어에 결합할게요. 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총 이중모음이 11개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으로 쓴 애들은 단모음이 앞에 가 있는 거잖아. 근데 노란색만 단모음이 어떻게 가 있어? 뒤에 가 있지.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나와서 반모음이 앞에 간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고 근데 아까 노란색으로 쓴 것처럼 여러분 단모음이 앞에 가 있고 반모음이 뒤에 가 있으면 반모음이 뒤에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게. 그래서 반모음하고 단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향 이중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 얘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 풀어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법 문제는 끝까지 풀어올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 문법 76쪽 두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분 80쪽 그 다음에 82쪽 요거 문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문학은 여러분 53쪽에서 여러분 65페이지까지 풀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독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건가 여러분 배경 지식만 읽어오자. 어떤 것만 하냐면 26쪽에서 29쪽까지만 요렇게 해보자. 이렇게